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시장에서 통닭집을 하며 외동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죠. 그런 제게 사위가 찾아왔어요. 양복 차림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청약 당첨됐어요. 미경이 이제 행복하게 살게요. 그 눈물을 믿었던 게 제 실수였습니다. 1억을 건넸던 그날부터 반년이 지났지만 집은 없었어요. 대신 제가 발견한 건 모텔을 드나드는 사위와 낯선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돈은 주식과 코인으로 사라졌고 제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혼자 울고 있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젠 울지 않겠다고. 대신 끝까지 갚아주겠다고 말이에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말자입니다. 올해 68이죠. 평생 시장에서 통닭집을 하며 살아왔어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외동딸 미경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 아이가 전부였어요. 그 아이만 잘 되면 저는 뭐든 할 수 있었죠. 미경이가 결혼한 지 4년이 됐습니다. 사위 도연이는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키도 크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죠. 처음엔 정말 딸을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마다 시장에 들러 인사하고 제게 용돈도 챙겨주곤 했어요. 딸의 손도 꼭 잡고 다녔고요. 그때는 정말 잘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도연이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미경이한테 전화하면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죠. 엄마, 도연이는 회사 일로 바빠요. 딸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어요. 시장 일을 마치고 딸네 집에 들렀습니다. 반찬 좀 갖다 주려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미경이가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켜져 있지 않았죠. 그냥 멍하니 앉아 있더군요. 미경아, 왜 그래? 어디 아파? 딸애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거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피곤해서요. 미경이는 억지로 웃으며 일어났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애처로웠는지 모릅니다. 제 딸이 우는 걸 보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평생 그 아이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숨이 막힙니다. 도연이는 어디 갔어? 회사 일이 있대요. 주말에도 일이 많아서요. 딸에는 그렇게 둘러댔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엄마의 촉은 틀린 적이 없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미경이는 말이 없었어요. 평소엔 잘 먹는 아이인데 밥을 거의 남겼습니다. 수저를 놓는 손이 떨리는 것도 보였죠. 제가 물어봤어요. 미경아, 엄마한테 할 말 없니? 딸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수척해져 있는데 어떻게 괜찮겠어요. 하지만 딸애가 말하지 않으면 저도 어쩔 수 없었죠. 억지로 캐물으면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 딸이 불행한 게 아닐까? 결혼 생활이 잘못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미경이한테 전화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기운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딸애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죠. 엄마가 걱정할까봐 참는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미경이는 원래 착한 아이예요. 너무 착해서 탈이죠. 남한테 피해주는 걸 싫어하고 자기가 힘들어도 참는 성격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학교에서 친구가 괴롭혀도 말 안 하고 혼자 사귀던 아이였죠. 제가 나중에 알고 학교에 찾아갔을 때 미경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다니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다가 미경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받았는데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미경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엄마.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 딸이 울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시장 한 구석으로 가서 전화를 이어갔습니다. 미경아, 도연이가 뭐라고 했어? 엄마한테 말해봐. 아무 일도 없어요, 엄마. 진짜예요. 딸애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친구 성구한테 전화했어요. 성구는 저랑 같은 동네에서 오래 산 친구입니다. 전직 경찰이었고 이런저런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사람이죠. 성구한테 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말자야, 사위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 내 딸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멀쩡할 리가 없잖아. 성구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도연이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저 제 직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미경이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에 눈을 뜨면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척해진 모습, 빨갛게 부은 눈, 떨리던 손. 그 모든 게 제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었어요. 도연이가 시장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그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도연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니. 혹시 미경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이 생긴 걸까? 그런 기대를 했죠.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실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도연이가 시장 통닭집 앞에 섰을 때 저는 손님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평일 낮이라 한산한 시간대였죠. 도연이는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바로 온 것처럼 보였어요. 어머니,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연이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온 것 같았죠. 근처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도연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드디어 됐습니다. 청약에 당첨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청약이요. 미경이가 그렇게 바라던 내 집 마련이 드디어 이뤄진다는 건가요? 도연이는 서류를 펼쳐 보여줬어요. 아파트 청약 당첨 안내문처럼 보이는 종이였습니다. 저는 그런 서류를 잘 몰라요. 평생 전세로만 살았으니까요. 미경이가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하게도 좋은 위치에 당첨됐습니다. 도연이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났어요.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제 딸이 드디어 자기 집을 갖게 된다니. 평생 남의 집 전세 살던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딸이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도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잔금이 조금 모자랍니다. 은행 대출도 최대한 받았는데 1억 정도가 부족해요. 1억이라는 숫자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큰 돈이죠. 하지만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받은 그 돈을 통장에 고스란히 넣어뒀습니다. 딸을 위해 쓰려고 아껴둔 돈이었죠. 도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어머니께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게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미경이는 평생 자기 집을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맞아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청약 당첨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죠. 청약 당첨되면 로또 맞은 거라고. 도연이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약해졌어요. 이 사람이 진심으로 미경이를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 제가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 미경이를 절대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도연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돈으로 딸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기꺼이 내놓을 수 있다고. 도연아, 내 딸 고생 안 시킬 거지? 그럼요, 어머니. 제가 목숨 걸고 미경이를 지키겠습니다. 도연이는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미경이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놀라게 해주고 싶다고 했죠. 입주 직전에 깜짝 선물처럼 알려주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딸을 위한 깜짝 이벤트라니 얼마나 낭만적인가요? 미경이가 좋아하겠네요. 알았어. 엄마가 비밀로 할게. 도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진짜처럼 보였어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 보험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어요. 10년 넘게 손도 안 대고 모아둔 돈이었죠.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 돈 우리 딸 집 마련하는 데 쓰는 거 괜찮죠? 남편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통장을 들고 있으니 손이 떨렸습니다. 1억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미경이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자기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상상했죠. 거실에서 웃고 있는 미경이, 밝은 표정으로 요리하는 미경이. 그런 모습들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갔어요. 창구 직원한테 1억을 인출하겠다고 했더니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큰 돈이니까 확인이 필요하다며 여러 질문을 했죠. 용도가 뭐냐고, 누구한테 주는 거냐고. 저는 사위한테 준다고, 집 사는데 쓴다고 대답했습니다. 돈을 찾는데 1시간 넘게 걸렸어요. 100만 원짜리 수표로 바꿔줬습니다. 수표 뭉치를 봉투에 넣으니 묵직했어요. 이게 제 인생이 담긴 무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도연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돈을 준비했다고. 도연이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디서 만나냐고 물으니 회사 근처 카페로 오라고 했습니다. 미경이 모르게 조용히 전달받고 싶다고 했죠. 오후에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도연이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 인사했죠.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도연이가 일부러 한산한 시간을 택한 것 같았죠.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도연이는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도연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로 우는 거예요.
어깨가 들썩이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니 저도 코끝이 찡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제 딸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믿었죠. 도연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입주는 6개월 후쯤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잔금 처리하고 서류 작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집 사는 게 복잡하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경이한테는 깜짝 선물로 할 거예요. 입주 직전에 말하려고요. 저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애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상상만 해도 행복했어요. 카페를 나오며 도연이가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죠. 도연이는 걱정 말라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통장은 텅 비었지만 마음은 가득 찼습니다. 제 딸이 드디어 자기 집을 갖는다니. 평생 이루고 싶었던 꿈을 딸이 이루는 거잖아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살 미경이를 상상했죠. 넓은 거실, 햇살 가득한 방 그 안에서 웃고 있는 딸의 모습. 그런 생각을 하니 잠이 스르르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 눈물이 연기였다는 걸, 그 감사가 거짓이었다는 걸, 그리고 제가 건넨 1억이 제 딸을 위해 쓰이지 않을 거라는 걸, 비밀로 해달라던 그 말이 딸을 속이기 위한 계략이었다는 걸,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순진하게 믿었을 뿐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이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엔 바쁘겠거니 생각했죠. 집 사는 일이 복잡하다고 했으니까요. 서류 작업도 해야 하고 은행 대출도 처리해야 할 테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2달째가 되자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경이한테 전화해서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집 준비는 잘 되고 있냐고. 딸애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도연이가 바빠서 자기한테 자세히 얘기해주지 않는다고 했죠. 그 말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달째부터는 직접 도연이한테 전화했어요. 첫 번째 전화는 받았습니다. 도연이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어요. 어머니, 지금 서류 처리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금방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서둘러서요.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바쁜 사람이니까 곧 연락이 올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지 않더군요. 1번, 2번, 3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도연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4달째가 됐을 때였어요. 시장 일을 하다가도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1억이라는 큰 돈을 줬는데 왜 이렇게 소식이 없는 걸까?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도연이가 그럴 리 없어. 내 사위인데, 미경이 남편인데.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5달째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도연이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 계약은 어떻게 됐냐고, 입주 날짜는 언제냐고.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답답한 마음에 딸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평일 저녁이었어요. 도연이가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을 열어준 건 미경이 뿐이었습니다. 딸애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엄마, 갑자기 왜 와? 도연이 있니? 할 얘기가 있어서.
미경이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도연이는 회사에 있다고 했어요. 요즘 야근이 많다고 했죠. 저는 거실에 앉아 딸애와 마주했습니다. 미경아, 집 이사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딸애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무슨 이사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경이가 이사를 모른다고요. 청약 당첨된 집 이야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이가 청약 당첨됐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돈도 줬고. 미경이 눈이 커졌습니다. 완전히 놀란 표정이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우리 청약 신청도 안 했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청약 신청도 안 했다고요. 그럼 도연이가 보여준 서류는 뭐였죠? 당첨됐다던 그 말은 다 거짓말이었단 말인가요? 미경이는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도연이한테 돈을 줬어? 얼마나?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1억을 줬다고, 내 남편이 청약 당첨됐다며 눈물까지 흘리며 받아갔다고. 그렇게 말하면 딸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조금 줬어. 괜찮아.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딸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딸이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미경이는 제 표정을 읽었나 봅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 봤어. 내가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딸애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줬어요.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말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도연이 그놈이 제 딸을 속이고 저를 속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도연이가 눈물 흘리던 모습, 감사하다던 그 말들, 다 거짓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6달째가 됐습니다. 도연이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도 답장이 없었죠. 완전히 잠적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1억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 돈으로 뭘 한 걸까요? 시장에서 일하다가도 자꾸 화가 났습니다. 손님한테 통닭을 내주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평생 모은 돈을 그렇게 날린 제 자신이 한심했죠.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친구 성구한테 전화했습니다. 사위한테 돈을 줬는데 연락이 두절됐다고 했어요. 성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자야, 그거 사기당한 거야.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해. 성구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제 사위한테, 제 딸의 남편한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겁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였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 제 돈을 찾아야 한다고. 아니, 돈보다 중요한 건 진실이었어요. 도연이가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왜 저를 속였는지, 제 딸한테 뭘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미경이가 매일 울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딸애한테 전화하면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죠. 도연이는 여전히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연락도 잘 안 된다고 했어요. 제 딸이 그렇게 고통받는데 저는 손 놓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구한테 다시 연락했어요. 도와달라고 했죠. 도연이가 어디서 뭘 하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구는 알겠다고 했어요. 아는 사람을 통해 알아보겠다고 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성구한테서 연락이 올까 기대했죠. 하지만 쉽게 소식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성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이야기일까?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시장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성구를 만났습니다. 성구는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제 앞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자야, 흥신소에 맡겨보는 게 어떻겠어? 흥신소라는 말에 놀랐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도연이를 찾으려면, 진실을 알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제 딸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성구는 아는 흥신소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믿을 만한 곳이라고 했어요. 전직 경찰 출신들이 운영하는 곳이라 일 처리가 깔끔하다고 했죠.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가자고 했어요. 흥신소는 낡은 빌딩 3층에 있었습니다. 간판도 작게 붙어 있어서 찾기 힘들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중년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구가 그 사람한테 인사했죠. 아는 사이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남자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어요. 사위한테 1억을 줬는데 연락이 두절됐다고,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알고 싶다고.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사진 있으세요?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도연이 사진을 보여줬죠. 명절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행복해 보였는데 이제 보니 그 웃음도 다 거짓이었나 싶어 씁쓸했어요. 일주일 정도 시간 주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디 다니는지, 누구 만나는지 다 알아볼게요. 그렇게 말하며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비용은 생각보다 비쌌어요. 하지만 따질 때가 아니었죠. 진실을 알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 돈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고 계약금을 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시장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봤죠. 흥신소에서 연락이 올까 봐서요.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어요. 성구는 매일 안부 전화를 해줬습니다. 괜찮냐고, 밥은 먹냐고 물어봤어요. 그 친구 덕분에 버틸 수 있었죠. 혼자였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열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흥신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사무실로 와달라고 했어요. 결과가 나왔다고 했죠.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오후 2시에 성구와 함께 흥신소를 찾았어요. 그 남자는 두꺼운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게 분명했어요.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남자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도연이가 낯선 여자와 모텔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젊어 보였어요. 30 초반쯤 됐을까요? 도연이는 그 여자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있었죠. 친밀한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도연이가 그 여자와 모텔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들은 그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 모습,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모습이었죠. 완전히 연인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보면 볼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놈이 제 돈으로 저러고 있었구나. 제 딸을 배신하고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놀아나고 있었구나. 남자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도연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번에 큰 돈이 들어왔어. 코인 좀 더 사보자. 이번엔 제대로 터질 것 같아. 여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오빠, 진짜 잘 될까? 작년에도 그렇게 말하고 다 잃었잖아. 이번은 달라. 믿어봐. 내가 제대로 분석했어. 저는 녹음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코인이라고요. 제 돈으로 코인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집을 산다더니 청약 잔금을 낸다더니 다 거짓말이었어요. 제 평생 모은 돈을 투기에 쓴 겁니다. 남자가 서류를 하나 더 꺼냈어요. 도연이 명의로 된 코인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준 시점부터 거래가 시작됐더군요. 큰 금액이 들락날락했어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컸습니다. 현재 남은 금액은 3천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7천만 원은 이미 날린 것 같네요. 남자의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7천만 원을 날렸다고요. 제 남편이 평생 일해서 남긴 돈을, 제가 딸을 위해 아껴둔 돈을 저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성구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분노와 배신감, 억울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장모한테 눈물까지 흘리며 받은 돈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까요? 남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도연이는 그 여자와 6개월 전부터 만났대요. 회사 동료였다고 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투자 파트너였는데 점점 관계가 깊어진 것 같다고 했죠. 지금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난다고 했어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봤습니다. 모텔 사진, 식당 사진, 쇼핑하는 사진. 도연이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집에서는 바쁜 척, 힘든 척 하면서 밖에서는 여자와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제 딸은 매일 혼자 집에서 울고 있는데 말이에요. 남편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 남편은 다른 여자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어요. 제 딸한테 한 짓, 저한테 한 짓 다 갚아줘야 했습니다. 이 증거들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청약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다른 용도로 썼으니까요. 그리고 혼인 관계에서 배우자 몰래 큰 돈을 빼돌렸으니 횡령 혐의도 붙일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제 마음이 풀리지 않았죠.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요? 현장을 덮칠 수는 없을까요? 남자가 빙긋 웃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매주 화요일이랑 금요일에 만나거든요. 다음 금요일에 잠복하고 있다가 현장을 잡으면 됩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현장을 덮치겠다고. 도연이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줘야 했어요. 그래야 제 딸도 정신을 차릴 테니까요. 더 이상 그 남자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말이죠. 성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자야, 경찰도 함께 가는 게 어때? 증거를 확실히 잡으려면.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도 동의했죠. 다음 금요일 도연이가 그 여자를 만나는 날 경찰과 함께 현장을 덮치기로 했습니다. 흥신소를 나오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도연이한테 벌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제 딸을 괴롭힌 데가 저를 속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볼수록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젠 울지 않았어요. 대신 계획을 세웠죠.
다음 금요일까지 어떻게 준비할지,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덮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복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시계를 보며 시간을 세웠죠. 하루, 이틀, 사흘. 금요일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성구는 아는 경찰관 둘을 섭외했어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했죠. 사기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증거만 확실하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목요일 밤 흥신소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그 모텔 근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도연이는 보통 7시 반쯤 그 여자와 만난다고 했죠. 8시면 방에 들어가 있을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시간이 더디게 갔습니다. 시장 일을 하면서도 자꾸 시계를 봤죠. 손님한테 통닭을 내주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오늘 드디어 모든 게 끝난다는 생각에 긴장됐습니다. 오후 5시에 가게 문을 닫았어요.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는 거였죠. 집으로 돌아가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어두운 색이 어울릴 것 같았죠. 저녁 7시 성구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구도 저도 긴장한 것 같았죠.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약속 장소는 모텔에서 2블록 떨어진 편의점 앞이었습니다. 도착하니 흥신소 직원과 경찰관 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찰관들은 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죠. 흥신소 직원이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7시 25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3층 305호실에 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 안에서 도연이가 그 여자와 함께 있다는 거죠. 제 돈으로 호화롭게 놀아나고 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렸어요. 경찰관 한 명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됐죠. 1억을 날린 순간부터, 딸이 우는 걸 본 순간부터 이미 준비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만 남았어요. 우리는 모텔로 걸어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11월 초라 바람이 쌀쌀했죠. 하지만 저는 추운 줄 몰랐습니다. 온몸이 뜨거웠어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모텔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1층 카운터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무인 모텔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5명이 숨을 죽였어요. 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창백했죠. 305호는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걸어갔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죠.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텔레비전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웃음소리도 들렸죠.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준비하라는 신호였죠. 다른 경찰관이 문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3개 두드렸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 발소리, 당황하는 목소리. 저는 숨을 참았어요. 몇 초 후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눈이 커진 채로 경찰관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봤어요. 그 순간 도연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로 말문이 막혔죠. 저는 그 표정을 똑똑히 봤어요. 당황하는 얼굴, 창피해하는 얼굴, 두려워하는 얼굴.
모든 게 다 보였습니다. 경찰관들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죠. 방 안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옷가지가 널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술병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침대에는 젊은 여자가 이불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죠. 그 여자는 3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었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죠. 창피한지 얼굴을 가렸습니다. 경찰관이 도연이한테 물었어요. 한도연 씨 맞습니까?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경찰관이 그 여자를 가리켰습니다. 도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떨릴 뿐이었죠.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도연이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한테 들킨 게 두려운 거겠죠. 모든 게 탄로난 게 무서운 거겠죠. 내 돈으로 이러고 있었구나.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목소리를 단단하게 만들었죠. 도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슨 변명을 하겠어요. 현장을 잡혔는데 말이죠. 경찰관이 도연이한테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도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어요. 신분증을 내밀었죠. 경찰관이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도연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도연이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사기라는 말에 놀란 것 같았죠. 저는 가방에서 흥신소에서 받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경찰관한테 건넸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청약 명목으로 1억을 받아서 코인 투자에 쓴 거예요. 경찰관이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거래 내역, 녹음 파일,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도연이를 쳐다봤죠. 설명해 보시죠. 도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그 여자가 벌떡 일어나 옷을 주워 입었어요. 경찰관이 그 여자한테도 신분을 확인했죠. 그 여자는 도연이 회사 동료였습니다. 투자 이야기를 하다가 개인적으로 가까워졌다고 했어요. 경찰관이 둘 다 데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도연이가 제 쪽을 돌아봤어요. 애원하는 눈빛이었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제 딸을 배신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도연이와 그 여자가 경찰관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당당하던 사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초라하게 고개를 숙이고 걷는 모습만 보였어요. 성구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말자야, 잘했어. 이제 끝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죠. 제 딸한테 이 모든 걸 알려야 했어요. 진실을 말해줘야 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도록 말이죠. 모텔을 나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어서요.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성구가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이제 딸한테 말해야겠지?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내일 미경이한테 모든 걸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진도 보여주고 녹음도 들려주고 오늘 있었던 일도 다 말하기로 했어요. 딸이 상처받겠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장모에게 청약 명목으로 1억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했죠. 사기 및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딸한테 말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오늘 오후에 딸을 만나기로 마음먹었어요. 점심때쯤 미경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시간 되냐고 물었죠. 딸애는 괜찮다고 했어요.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간다고 말했어요. 가방에 사진들과 서류를 챙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걸 딸한테 보여줘야 한다는 게 마음 아팠죠.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딸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죠. 하지만 제 딸한테는 인생이 바뀌는 날이 될 거예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미경이가 문을 열었어요. 딸의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습니다. 요즘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았죠. 볼이 푹 꺼져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경이가 차를 내왔어요. 저는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놨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미경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딸애가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안 좋은 소식인 걸 느낀 것 같았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미경이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연이 어제 경찰서에 갔어. 미경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도연이가 낯선 여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 함께 식사하는 사진, 친밀하게 걷는 사진들이었죠. 미경이는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도연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코인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준 날부터 시작된 거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엄마가 준 1억, 도연이가 청약에 쓴다고 했잖아. 근데 다 거짓말이었어. 청약은 신청도 안 했고 그 돈으로 코인 투자했어. 미경이가 서류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고개를 흔들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조사한 것, 도연이가 6개월 동안 그 여자와 만난 것, 제 돈으로 둘이 호화롭게 지낸 것.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딸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도연이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코인 투자 이야기, 그 여자와 나누는 대화. 딸애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경이가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딸애가 제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오열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딸애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잘못한 건 딸이 아닌데 딸이 자책하고 있었죠. 아니야, 미경아. 넌 잘못한 게 없어. 도연이가 나쁜 거야.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애는 계속 울었어요. 몇 년 동안 쌓였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한참을 울던 미경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쳐다봤죠.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결혼 생활이 무너진 지금 딸은 길을 잃은 것 같았죠. 저는 딸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괜찮아. 이제부터 진짜로 살면 돼.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 미경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저녁까지 딸과 함께 있었어요.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혼은 어떻게 진행할 건지. 딸에는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으니까요. 밤 10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구나. 다음 날 월요일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이를 정식으로 입건했다고 했어요. 사기 및 투자금 횡령 혐의가 인정됐다고 했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제 돈을 속여서 받아 개인 투자에 쓴 게 죄가 아니면 뭐겠어요. 미경이한테 전화했습니다. 경찰서 소식을 전해줬어요. 딸애는 조용히 알았다고 대답했죠.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미경아, 이혼 변호사 알아봐야 해. 엄마가 도와줄게. 딸애가 한참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엄마.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이는 구속됐어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죠. 미경이는 이혼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함께 갔어요. 변호사는 이 정도면 이혼 사유가 충분하다고 했죠.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금전적 배신, 둘 다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딸애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증거를 정리했죠. 제가 모은 자료들이 다 증거로 쓰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도연이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다고 했죠. 남은 돈 3천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대신 형량을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7천만 원을 날려놓고 3천만 원 돌려준다고 용서할 수 없었어요. 더 중요한 건 제 딸한테 한 짓이었죠. 그건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와 미경이는 법정에 섰어요. 도연이는 최수복을 입고 앉아 있었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사진, 녹음, 거래 내역. 모든 게 도연이한테 불리했죠.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판사는 엄격한 표정이었습니다. 판결이 나왔어요.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 원. 그리고 피해액 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도연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법정을 나오며 미경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예전보다 단단해진 것 같았죠. 이제 딸도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어요. 이혼 소송은 석 달 만에 끝났습니다. 법원이 이혼을 인정했어요. 도연이의 부정행위와 사기 행각이 모두 인정됐죠. 재산 분할도 미경이한테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전세 보증금 전액이 딸의 몫이 됐어요. 판결문을 받아든 날 미경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찡했죠. 딸이 정말 많이 강해졌구나 싶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딸애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겠죠?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거짓말 없는 삶을 살면 되는 거라고 속으로 다짐했죠. 그날부터 저와 미경이는 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전세 보증금으로 작은 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반지하였지만 충분했어요. 딸과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았죠. 집을 보러 다니는 날들이 즐거웠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이런저런 집을 봤어요. 미경이는 예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죠. 여기가 좋겠다. 저기가 나을 것 같다며 말했습니다. 딸이 살아나고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나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반지하였지만 창이 커서 햇빛이 잘 들었어요. 방도 2개라 엄마와 딸이 각자 쓸 수 있었죠. 마당도 작게 있어서 화분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하는 날 미경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죠. 그 웃음을 보니 제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사 날이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어요. 미경이는 도연이와 살던 집에서 자기 물건만 챙겨왔죠.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과거는 버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새 집에 짐을 풀며 딸애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무슨 일을 할 건지. 미경이는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격리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죠. 엄마, 나도 이제 혼자 살 거예요. 엄마한테만 기대지 않고. 딸애가 그렇게 말했을 때 뭉클했습니다. 제 딸이 정말 달라졌구나 싶었어요. 예전엔 의지만 하던 아이가 이제 스스로 서려고 하고 있었죠.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 통닭집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집에 돌아가면 딸이 기다리고 있었죠. 밥을 해놓고 집을 깨끗이 정리해놨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장에서 있었던 일, 딸이 면접 본 이야기.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거짓말이 없는 삶이 이렇게 편안한 거였구나 깨달았어요. 2달쯤 지나 미경이가 취직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격리 업무를 맡게 됐어요. 첫 출근하는 날 딸애가 설레는 얼굴로 집을 나섰죠. 제가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딸애는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일을 시작하면서 미경이 표정이 더 밝아졌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동료들이 친절하다고, 일이 재미있다고 했죠. 딸이 웃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도연이는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었어요. 가끔 소식이 들렸습니다. 모범수로 생활하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 사람한테 더 이상 관심이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지워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미경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애는 도연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과거로 묻어버린 것 같았죠. 그게 좋았어요.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작은 마당에 화분을 놓고 꽃을 심었죠. 미경이가 퇴근 후 물을 주며 돌봤습니다. 꽃이 피자 딸애가 좋아했어요. 사진도 찍고 SNS에도 올렸죠.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와 미경이는 함께 시장을 갔어요. 장을 보러 간 거였죠. 딸애가 제 옆에서 이것저것 골랐습니다. 싱싱한 채소, 신선한 고기. 둘이서 저녁 메뉴를 정하며 웃었어요. 시장 골목을 걸으며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행복해요. 그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딸이 행복하다니.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평생 딸의 행복만 바랐는데 딸이 이제 진짜로 행복해하고 있었죠. 나도 행복하다, 미경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어요. 돈은 날렸지만 딸을 찾았으니까요. 거짓말 속에서 우는 딸 대신 진실 속에서 웃는 딸을 봤으니까요. 시장을 지나며 제 통닭집 앞을 걸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인사했어요. 딸과 함께 있는 저를 보며 웃었죠.
모두들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좁아서 소문이 금방 퍼졌거든요. 말자 씨, 이제 괜찮아 보이네요.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괜찮았죠.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았습니다. 제 딸이 웃고 있으니 세상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함께 요리했습니다. 미경이가 채소를 다듬고 저는 고기를 손질했어요. 좁은 부엌에서 어깨를 부딪히며 일했죠. 그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미경이는 돈을 모아서 나중에 작은 집이라도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응원한다고 했죠. 딸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게 기뻤어요. 엄마, 이번엔 우리가 우리 집 짓자. 돈으로가 아니라 사람으로. 미경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이었어요. 딸이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엄마와 딸이 함께니까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죠. 밤이 깊었습니다. 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반지하라 밖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제 옆에 딸이 있으니까요. 핸드폰을 열어 사진첩을 봤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웃고 있는 저와 딸 함께 요리하는 모습. 모두 진짜 웃음이었죠. 1억을 잃었지만 더 큰 걸 얻었습니다. 딸의 진짜 웃음을 찾았어요. 거짓 없는 삶을 되찾았죠. 그게 돈보다 값진 거였습니다. 새벽빛이 창으로 스며들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시장에 가야 했어요. 통닭집을 열어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데 미경이 방에서 불이 켜졌어요. 딸도 일어난 거였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녀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면 언젠가 우리만의 집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시장으로 가는 길이 가벼웠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새로운 시작이 설레었죠. 이제 제 딸과 저는 진짜 삶을 살 겁니다. 거짓말 없는, 배신 없는, 진실한 삶을 말이에요. 그게 제가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